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해왕후 한씨입니다. 청주 한씨 가문 출신인 그녀는 세조의 큰아들 덕종의 부인이자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어머니로서 인수대비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해왕후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14세에 왕세자빈이 되었지만 2년 만에 과부가 되어 궁을 떠났다가 다시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비로 돌아온 그녀. 내운이라는 여성 교육서를 편찬한 학자이자 며느리를 사사에 이르게 한 냉혹한 시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불교에 심취했지만 유교 윤리를 강조했고 손자 연산군에게는 어머니를 죽인 원망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에 태어난 소해왕후 한씨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청주 한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한학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명나라 황제들의 후궁이 되면서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명 3대 황제 성조 영락제와 5대 황제 선종 선덕제의 후궁이 된 한학의 누이들 덕분에 청주 한씨 가문은 대명 외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학뿐만 아니라 한명의, 한백륜, 한계의 등 가문의 다른 인물들도 세조, 예종, 성종 등의 집권에 기여하며 가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왕실과의 혼인관계는 청주 한씨를 훈척, 즉 공운이 있는 외척으로 만들었습니다. 소해왕후를 시작으로 예종의 비장순왕후와 안순왕후, 그리고 성종의 비공해왕후까지 모두 같은 청주 한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배경을 가진 소해왕후는 1450년 문종이 즉위한 해에 14세의 나이로 수양대군의 큰아들인 도원군 이장과 혼인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면서 소해왕후의 남편 도원군은 의경세자로 책봉되었고 19세의 소해왕후 역시 왕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훗날 그녀가 직접 편찬한 내운의 발문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법도를 중시하고 엄한 성품이어서 시부모인 세조와 정의왕후가 폭빈 즉 포악한 세자빈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소해왕후가 얼마나 원칙을 중시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부모조차 폭빈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면 그녀의 성격이 얼마나 강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훗날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해왕후의 순탄했던 궁중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6년 세조 2년에 아버지 한학이 명나라 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학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소해왕후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청주 한씨 가문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소해왕후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7년 세조 3년에 남편 의경세자가 갑작스럽게 병사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죽음이 둘째 아들, 훗날 성종이 될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세자위는 해양대군, 훗날 예종이 될 인물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소해왕후가 왕세자빈으로서의 지위를 누린 기간은 고작 2년여에 불과했습니다. 21세의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월산대군과 성종, 그리고 명숙공주 등 세 자녀를 데리고 사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궁에서 사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을 의미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소해왕후의 고민은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해왕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그녀는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게 되었고 훗날 왕실의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노력은 이 시기에 더욱 깊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해왕후의 운명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바뀐 것은 1468년이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했지만 제13개월 만에 홍수하면서 세조의 빛 정의왕후와 신속주, 한명회 등의 뜻에 따라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열산군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성종의 즉위였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서 소해왕후는 수빈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나이가 13세로 어렸기 때문에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의왕후는 문자를 알고 사리의 밝은 며느리 수빈에게 수렴청정을 맡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빈이 직접 수렴 청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의 왕후의 이러한 제안은 소해 왕후의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의 왕후의 수렴 청정 기간 동안 소해 왕후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수빈의 위호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대왕 대비 정의 왕후와 왕 대비 안순 왕후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안순 왕후가 왕 대비였지만 수빈에게는 아랫동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470년에 의경세자의 시호가 온문의경왕으로 정해지면서 수빈은 인수왕비가 되었습니다. 1472년에는 정의 왕후의 뜻에 따라 인수왕비의 위차를 왕대비인 안순 왕후의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 1475년에는 더욱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월에 부부가 의경대왕과 인수왕 대비로 존호를 올려받았고 명나라로부터는 회간왕과 회간왕비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의경대왕이 덕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소해왕후는 명실상부한 왕실의 어른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수대비가 된 소해왕후는 1475년 왕실의 어른으로서 내운이라는 중요한 작품을 편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책의 편찬이 아니라 조선 왕실 여성교육의 체계를 세우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내외관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궁중 여성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덕목과 행실이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왕실에는 정의 왕후를 비롯해 성종의 비빈들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인수대비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내운은 중국의 연려, 여교, 소학, 명감 등에서 부녀자들의 훈육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전체 세권 사책으로 정리한 작품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입니다. 제안권은 언행과 효칭, 혼례를 다루었습니다. 여성의 올바른 말과 행동,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혼인 예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두권은 부부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제세권은 모의, 돈목, 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어머니로서의 역할, 친족 간의 화목, 그리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볼 때 내운은 여성의 일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서였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와 덕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수대비가 단순히 중국의 고전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높은 학식과 현실 감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운은 이후 조선 왕실 여성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재로 활용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인수대비의 내운 편찬은 단순한 학술 활동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화한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또한 왕실의 권위를 바탕으로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내운에서 옥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며느리에 대한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유씨를 폐비시켜 사사에 이르게 하는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씨는 판봉상 시사 윤기견의 딸로 처음에는 후궁이었습니다. 1474년 성종의 정비 공예 왕후 한씨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서 1476년 중전으로 책봉되었고 그의 아들 이용, 훗날 연산군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씨의 행실에 대한 기록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실록에는 왕비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거나 독약으로 궁인을 해치려고 했다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이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폐비 조치 이후에 작성된 기록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수대비는 유씨에 대해 칠거의 기준으로 비난했습니다. 칠거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사유로 시부모에게 불효, 자손이 없음, 음행, 시부모를 섬기지 않음, 도둑질, 질투, 악질 등을 의미했습니다. 인수대비에 따르면 유씨는 데뷔전에서 책망을 받으면 노려보기 일쑤였고 남편 성종에게도 발자취까지도 없애겠다는 등의 패역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수대비의 언급은 폐비 윤씨의 사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며느리의 행실을 이토록 강하게 비난한다면 왕도 신하들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인수대비의 내운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시대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교육을 강조했던 인수대비조차 결국 기존 질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수대비의 또 다른 흥미로운 면모는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유교 윤리를 중시하고 내운을 통해 유교적 여성상을 제시했던 그녀가 동시에 불교에 심취했다는 것은 언뜻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수대비에게 불교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대왕과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자신의 사제를 털어 불경을 간행하고 불교 의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왕실의 안녕과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대비의 불교 행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그녀의 주장은 일관되었습니다. 특히 1492년 성종 23년의 토첩제 폐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토첩제란 승려가 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 제도였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수대비는 토첩이 없는 승려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승려가 되면 놀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릇된 정치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의사를 나타낼 정도로 인수대비는 불교를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대비가 발언하여 간행한 불서도 상당했습니다. 묘법연화경을 비롯하여 수십 종에 달하는 불서를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간행했습니다. 일부는 중국본을 저본으로 삼아서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체제를 바꾸어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수대비의 불교 후원 활동은 단순한 신앙 행위를 넘어서는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경의 간행과 보급을 통해 조선의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 특히 언해본 제작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교양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수대비의 말년은 손자 연산군과의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패비 윤씨를 사사한 후 성종은 관련 사안을 거론하지 말도록 했지만 연산군은 즉위 직후 생모 윤씨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산군 즉위 이후 인수대비는 인수대왕 대비로 승격되었지만 패비 윤씨를 사사시키는 데 기여한 대왕 대비는 손자로부터 어머니를 죽인 원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수대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패비의 추승을 시도하면서 3사의 언관과 대립했고 결국 1498년 무오사화의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비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장록수에게 빠져들 무렵에는 인수대비가 여러 차례 타일렀지만 손자의 원망과 분노는 더해갔습니다. 대비는 연산군이 날마다 개최하는 연회에 억지로 참석하면서 늘어가는 한숨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연산군이 처형 가면을 쓰고 칼을 휘두르며 처형물을 추었는데 인수대비가 크게 놀랐고 이를 계기로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춤 공연이 아니라 손자가 할머니에게 가하는 일종의 정신적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에 연산군은 생모 윤씨의 시호를 재언으로 올리고 회묘도 회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는 할머니 인수대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그해 인수대비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나라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 일이 없고 다만 자친으로 섬겼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인수대비의 위상을 격하했습니다. 이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원망을 놓지 않는 냉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506년에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수대비와 연산군,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원한은 조선 왕조의 비극적인 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해왕후 한씨, 인수대비의 삶을 돌아보면 한 시대를 관통한 여성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4세의 왕세자빈이 되었다가 21세의 과부가 되어 궁을 떠났고 다시 아들이 왕이 되면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그녀는 내운을 편찬하여 조선 여성 교육의 키트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사사에 이르게 한 냉혹한 시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유교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불교에 심취했고 손자로부터는 어머니를 죽인 원망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모습들이 소해왕후의 진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성인도 일방적인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운명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소해 왕후의 삶은 조선 중기 왕실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생존해야 했던 여성들의 고뇌와 노력, 그리고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후세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해 왕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그녀의 삶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울흥에 있는 경릉, 덕종과 합장된 그녀의 무덤은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해 왕후가 남긴 발자취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내우는 비록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여성 스스로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그녀의 불교 후원 활동은 조선 불교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고 특히 한글 불경의 보급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교양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패비 윤씨 사건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시대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권력과 가족, 개인과 제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소해 왕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인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을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은 개인이 역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왕조의 운명을 좌우하고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해 왕후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소해 왕후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적 진실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역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명예, 사랑과 배신,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인간들의 드라마입니다. 소해 왕후 한씨의 삶도 그러한 인간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성종의 어머니 소해 왕후 인수대비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